바이너리 시스템 레벨 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성분계에 대해서 왜 이것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그 용어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깁스페이스 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 CO2 시스템까지 봤어요. 자, 이제 오늘은 점점 복잡해질 텐데, 이제 오늘은 유너리 시스템에서 바이너리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개, 컴포넌트가 두 개예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두 개짜리인데, 우선 이제 좀 복잡한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자, 우선 이런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볼 때는 축을 먼저 무슨 축이 나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걸 2차원에 그릴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셀렉티브하게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축이 뭔지를 잘 우선 봐야 돼요. 자, 왼쪽이 지금 온도죠. 온도도 어떤 때는 이게 화씨 온도로 나오는 데도 있어요. 여기 지금 섭씨 온도로 나와 있고, 이 밑에 X축은 지금 조성인데, 보세요. 이쪽이 pure water. 그러니까 컴포넌트 하나는 H2O고 pure sugar. 또 컴포넌트 하나는 슈가예요. 그러니까 설탕물이겠죠. 이거는 설탕과 물 간에 우리가 관심 있는 시스템이 설탕과 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두 개가 설탕과 물이 조성에 따라서 어떤 상을 갖나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겠다는 거죠. 그럼 이쪽이 조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때 얘기했지만 그 깁스 프리 에너지 G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독립 변수에 대한 종속 변수니까 우리가 독립 인자는 다 바꿔서 그려야 되고, 우리가 보통 그릴 때 X축에 대해서 Y축을 종속 변수로 Y축에 그리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독립 변수가 많이 있어요. 독립 인자들이 변수가. 그게 컴포지션도 있고 템퍼러처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여기 있죠. 프레셔가 있어요. 이걸 다 2차원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줄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지금 바이너리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물이다. 그리고 물인데 만약에 수소와 물에 관심이 있으면은 H2O 일성분계를 보면 돼요. 그 컴포넌트가 H2O인데 만약에 H2하고 O2의 반응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이성분계가 돼서 컴포넌트는 O2와 H2가 되는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따로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컴포넌트가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물 그 자체를 보면은 싱글 컴포넌트죠. 지난번에 봤던 수증기와 물과 얼음. 근데 여기서는 물과 슈가를 봤죠. 여기서는 컴포넌트가 또 이성분계에서 이게 돼요. 근데 만약에 H2하고 O2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컴포넌트는 H2하고 O2고 H2는 그에 대한 부산물로.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이성분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 축에다 그릴 수 있는 것은 따로 그리지 않고 축이 두 개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인 것은 왜 그러냐면 둘이 합치면 100%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죠? 바이너리 시스템에서는 두 개에 관심이 있는데 조성을 바꾼다. 하나가 50%면 나머지 50%고 하나가 70%면 나머지 30%죠. 그렇기 때문에 한 축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두 축이에요. 이 축과 이 축. 여기 보면은 슈가가 100%, 여기는 뭐예요? 워터가 100%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축이 두 개가 있는 거를 그냥 한 그림에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 안 그려도 돼요. 이 축을. 그럼 여기에서부터 요걸 안 써놓고 워터를 0에서부터 100%까지 간다 그러면 만약에 슈가하고 시스템이라면 이게 40%다 그러면 당연히 슈가가 60%가 되겠죠. 이게 40%, 이게 슈가가 이렇게 하면 슈가가 40%예요. 여기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이게 100%이기 때문에 워터에 대해서 썼다. 우리가 보통 X축을 쓸 때는 증가하는 쪽을 쓰니까 이게 만약에 이걸 안 쓴다면 하나로 쓴다면 이건 슈가가 돼요. 왜냐면 슈가가 0%, 20%, 40%, 60%, 8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워터는 거꾸로 얘가 0%, 20%, 40%, 60%, 80%, 100%예요. 거꾸로 있는 거 혼동하면 안 돼요. 이쪽이 100%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봐야 될 것은 여기 지금 weight %로 나와 있어요. 저게 어떤 때는 atomic %로 나와요. atomic %하고 weight %는 잘 알죠? 무게비예요. 그러니까 어떤 또 페이스 다이어그램은 여기가 weight %, 여기가 이 위에다가 그려서 atomic %를 같이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볼 때는 이 축이 뭔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축도 섭씨냐 화씨냐 웨이트 퍼센트냐 아토믹 퍼센트냐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자, 이거는 보면은 프리에너지를 그리는데 이걸 입체로 안 그리는 이유는 이 궤적만 그려놨기 때문에 결국 압력을 하나를 컨스탄트로 바꿔버리니까 나머지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2차원에다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죠. 이거 그냥 보면 간단해요. 여러분이 이 온도 측이에요. 20도에서 쭉 봅시다. 20도에서 이게 슈가 100%예요. 설탕을 조금 넣어요. 그러면 이 영역은 리퀴드죠. 시럽이라고 해요. 설탕물이에요. 자, 20 웨이트 퍼센트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물 80g에 슈가 20g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8대2가. 그렇죠? 만약에 100g을 만든다. 자, 40g을 넣었어요. 슈가 40g에 물 60g이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계속 뭐예요? 다 녹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따가서 65g을 들어가니까 100g 기준으로 슈가 65g 되니까 이 선을 만나게 되고 그걸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리퀴드 플러스 솔리드. 무슨 얘기예요? 설탕이 가라앉아서 두상이 됐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게 포화 고용 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어로 solubility limit라고 불러요. solubility 한계, 고용 한계. 자, 고용 한계라는 거 알겠죠? 뭔지 이건 쉬울 거예요. 오늘 하는 데는 비교적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내면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맞아요. 그래도 이건 기본이니까 꼭 알아야 돼요. 자,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고용 한계가 점점 많아지죠. 점점 고용 한계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걸 솔리빌리티 리미트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두 상이고 여기는 한 상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봤지만 우리가 페이스 룰을 적용해 보면 페이스 룰 기억해요? F 플러스 P는 C 플러스 2인데 그 E라는 것은 온도와 압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압력을 고정을 시켜놨죠. 그러면 압력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F 플러스 P는 C 플러스 1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죠. 그럼 이런 데를 보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뭐냐? 이런 데를 보면 상이 하나예요. 그죠? P, 페이스가 하나죠. 그럼 F 더하기 P는 1 더하기 F가 될 거고 오른쪽은 C 플러스 1인데 C가 두 개의 컴포넌트죠. 바이너리니까 물과 슈가예요. 그러면 오른쪽은 3이에요. 그럼 F 더하기 1은 3이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2이 되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건 뭐예요? 이 리퀴드 상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독립 변수가 몇 개냐는 얘기죠. 압력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왜? 압력이 이미 고정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조성과 두 개의 인자는 조성과 온도예요. 자, 여기서 온도를 여기서 온도를 이만큼 올리고 여기서 조성을 이만큼 바뀌어도 따로따로 움직여도 리퀴드가 유지가 되죠. 알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영역이 조금이라도 독립 변수가 있으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데 보면 상이 두 개예요. 그럼 여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얼마일까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얼마예요? 자유도가 1이죠. 여기선 하나밖에 못 움직여요. 여기서 만약에 이 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온도를 어떻게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이 온도와 이 조성, 이거에 의해서 결정돼 버려요.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온도를 뭐 여기서 올렸다면 요 선상 이런데 그런 적용을 받아요. 두 상이 영역이기 때문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로 바뀌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쨌든 solubility limit는 maximum concentration of which only a single phase solution occurs. 여기 single solution이고 solubility가 20도에서 얼마냐 이거 읽으면 되겠죠. 이거 읽으면 돼요. 그 대신 solubility를 읽었을 때는 weight percent라는 걸 분명히 밝혀야 돼요. 이게 atomic percent면 틀려지니까 뭘로 읽었냐? 65 슈가, 65 weight percent의 슈가다. 조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만큼이 녹아 들어간다. 65보다 작으면 시럽 상태가 되고 크면은 두 상으로 분리가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솔루션, 용액이라는 것은 그래서 싱글 페이스예요. 용액은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물과 기름이 섞였다. 그건 용액이라고, 물과 기름 용액, 물 용액도 아니고 그건 기름 용액도 아니고 두 상으로 분리가 되면 액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죠.
물과 기름 이러면 혼합체예요. 혼합 용액. 물과 기름의 혼합 용액이 돼요. 용액 하나의 용액이 이건 투 페이스가 돼요. 원 페이스 이상 3개가 섞일 수 있어요. 액체가. 기체의 경우에는 뭐 섞이지만 이 솔루션의 경우에는 그렇게 돼요. 자, 이제 점점 복잡한 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썼냐면 바이너리라는 말은 저걸 딱 보는 순간 컴포넌트가 2개다. 이성분계다 하는 걸 알겠죠. 바로 힌트가. 그 다음에 아이소모르퍼스 시스템. 아이소모르퍼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옛날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이소모르퍼스라는 것은 완전 고용이 가능하대요. 2개 상이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 완전 고용 여러 번 얘기했어요. 휴먼 로서리 룰에서도 얘기해요. 완전 고용이 되는 게 뭐예요? A하고 B가 서로 원자 하나부터 쭉 해서 이걸 다 B로 치환해도 다 수용이 된다는 거죠. 믹스처가 생기지도 않고 다른 상이 생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대표적인 물질이 뭐였죠? 카파와 니클. 카파에다 니클을 섞으면 우리가 백동이라고 하는데 흰 색깔이 나는 동이라고. 백동, 하얀 동. 우리가 동이잖아요. 그죠? 니클은 흰색이 나기 때문에 니클을 섞으면 흰색 동, 백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카파, 니클이 대표적인 아이소모르퍼스 시스템이에요. 완전 고용체가 가능한. 왜? 2개 이온 반경이라든가 뭐 구조라든가 다 비슷하다. 휴먼 로서리 룰에서 배웠어요. 그죠? 자,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완전 고용체. 그리고 옛날에서 또 배웠지만 고용체는 항상 이 알파, 베타, 감마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릭 레터로. 알파, 베타, 감마 이러면 고용체를 상징을 해요. 자, 알파가 고용체예요. 자, 카파의 구조가 뭐죠? 결정 구조, 카파. FCC죠? 니클은요? FCC죠? 같은 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알파라는 걸 엑스레이를 찍으면 역시 FCC 구조가 나올 거예요. 전 구간에서. 그런데 FCC인데 여기에 격자상수하고 여기 격자상수가 틀리니까 얼만큼 첨가되느냐에 따라서 조성에 따라서 격자상수는 달라지지만 그러니까 나오는 투세타 값은 다르지만 3, 4, 8, 11 이런 FCC가 갖는 그 각도에서 면에서만 엑스레이 픽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요쪽은 요 축은요. 카파가 100% 있고요. 요 축은 니클이 100% 있어요. 그죠? 그럼 요 점은 뭐죠? 카파의 0점이고 TM이라고 썼죠. 요 점은 니클의 0점이에요. 0점이 2개 서로 다르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는 0점보다 높으니까 리퀴드가 나올 거예요. 여기 당연히 리퀴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솔리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싱글 페이스와 싱글 페이스 사이는 반드시 2개로 이루어진 투 페이스가 나타납니다. 두상령. 싱글 페이스와 싱글 페이스 사이에는 반드시 이 2개로 이루어진 두 상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이거를 써놓질 않았더라도 여러분이 이 2개를 알면 여기 무슨 상이 있다는 걸 자동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1번은 리퀴드 믹스죠. 리퀴드.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이런 조성, 초기 조성이 있었다면 카파, 이게 뭔지 웨이 퍼센트 모르지만 카파가 예를 들어서 70에 니클이 30 섞었다. 3대 7이다. 그러면 그 섞여있는 용유, 녹아있는 상태로 섞여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영역은 리퀴드 플러스 솔리드 알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용체죠. 2개가 고체 덩어리인데 2개가 여기는 그게 어떻게 되느냐. 물 위에 얼음이 떠 있듯이 액체 속에 고체 덩어리들이 섞여 있는 상이 될 거예요. 마치 설탕물처럼 설탕이 가라앉은 것처럼 두 상이 섞여 있어요. 여기는 2개가 고체 상태로 섞여 있는 고용체가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타일라인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face gives face 룰을 적용시켜 봅시다. 역시 이걸 볼 때 뭘 봤냐면 조성과 온도죠. 대개 그 바이너리 시스템은 온도와 조성에 대해서 그래요. 왜? 압력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 고체는 압력에 둔감하기 때문에 부피 팽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주로.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재료를 어떤 아주 고압 탱크랑 뭘 쓴다고 하면은 뭐 그런 그게 중요하다면 온도는 입증하는데 압력이 높은 데서 쓴다 할 때는 이 축 하나를 압력을 바꿔야겠죠. 관심 있는 쪽을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C 플러스 왜 1이 나왔는지 알겠죠? 이게 1이라고 나오는 순간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압력이 고정된 거죠. 그거 써서 뭐래요? 알본덴지. 자, 그러면 컴포넌트가 두 개죠. 바이너리는 항상 이게 2예요. 컴포넌트 두 가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섞였을 때 어떤 이쪽은 3이에요. 바이너리면 이게 3. 아, 물론 항상 3은 아니죠. 만약에 프레셔가 고정 안 되면 4도 될 수 있죠. 자, 그 이게 3인데 이쪽에 보면 리전 2는 여기면은 페이스가 두 개죠. 그럼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예요. 만약에 이쪽이 되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두 개예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여기서 이 리퀴드 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둘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온도도 가고 조성이 바뀌어도 온도를 이만큼 올리고 조성을 이만큼 올리도 뭐 두 개를 독립적으로 바꿔도 리퀴드 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디펜던트 배럴의 범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자, 여기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요거를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온도를 조금 올려요. 온도를 조금 올리면 그다음에 조성을 조금 바꾸면 될 것 같지만 타일 라인이라는 거에 의해서 온도가 딱 바뀌면 이게 요게 뭐예요? 타일 라인. 이게 이 축하고 수평이라는 것은 온도가 일정한 선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도가 다 똑같죠. 이게 온도축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이소썸이라고 그래요. 아이소썸. 등온선이라고 그래요. 아이소썸. 썸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지만 온도라는 뜻이고 아이소는 똑같다는 뜻이니까 똑같다는 뜻이니까 아이소썸 그러면 등온선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도 등온선이 있고 모든데 무한대 등온선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다가 온도를 일로 옮겼다. 그리고 조성을 조금 바꾸면 될 것 같지만 타이 라인인 게 타이가 무슨 뜻이에요? 묶는다는 뜻이죠. 타이는 조성과 온도를 묶어주는 선이에요. 뭐냐면 온도가 이렇게 바뀌면 온도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조성은 이 만나는 두 개의 선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성이 마음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조성은 딱 결정돼 버려요. 그럼 이 온도에 있었다면 여기 알파하고 리퀴드에 두 개가 있겠죠. 그 조성은 이 리퀴더스 라인과 솔리더스 라인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 갑자기 나왔으니까 조금 찬찬히 보면 리퀴드가 끝까지 남아있다가 이제 고체가 시작되는 선, 요 궤적이죠. 어떤 조성에서든지 이 궤적은 봐요. 바로 요 선 위에서는 리퀴드만 있었죠. 그런데 요 선을 통과하는 순간 리퀴드 속에 동그랑땡이 생기기 시작하죠. 고체가. 그것을 우리가 리퀴더스 라인이라고 해요. 마지막까지 리퀴드가 남아있는 선의 궤적이에요. 그 다음에 솔리더스 라인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 마지막까지 솔리드가 남아있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리퀴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은 항상 솔리드죠. 솔리드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솔리드가 버틸 수 있는 최고 온도를 솔리더스 라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리퀴드가 견딜 수 있는 최저 온도를 리퀴더스 라인이라고 해요. 리퀴더스, 솔리더스라고 불러요. 그러면 타일 라인을 그리게 되면 항상 리퀴더스와 솔리더스 라인을 자르고 가겠죠.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생기죠. 항상. 요 점이 바로 요 솔리더스하고 만나는 데가 요 솔리드의 조성이 돼요. 그 다음에 리퀴더스를 만나는 데가 이 리퀴드의 조성이 돼요. 그래서 조성은 온도가 정해지면 항상 자동으로 결정이 되지 자기 의미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도밖에 못 바꿔요. 거꾸로 여기 만약에 이 온도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다면은 두상이죠.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보기 좋게. 여기에 지금 있어요. 물질이 요 온도에 있어요. 그러면 알파의 조성은 여기 있고 리퀴드의 조성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리퀴드 속에 예를 들어서 리퀴드 속에 알파라는 게 이렇게 떠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알파를 갖고 현미경으로 조성을 보니까 조성이 알파는 이 점이에요. 알파에는 이만큼의 B가 여기서 보면 니켈이 이만큼 들어있고 카파가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리퀴드 속에는 어떻게 되냐? 이 리퀴드를 갖고 떠서 거기에 있는 걸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의 니켈이 있고 이만큼의 카파가 있고 두 개가 틀리죠. 조성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리퀴드의 조성하고 여기의 조성이 틀린 거예요. 아까 똑같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설탕물을 하다가 설탕을 많이 넣어서 이상영역으로 들어갔어요. 설탕이 가라앉았어요. 설탕물하고. 설탕물을 찍어 먹었을 때하고 거기 가라앉은 설탕을 찍어 먹었을 때하고 당도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맛이 틀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알파 속에 니켈 카파의 함량하고 리퀴드, 남아있는 리퀴드의 카파 함량, 니켈 함량이 서로 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함량이 뭘 쫓아가느냐? 리퀴더스 라인과 솔리더스 라인을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요런 데 있으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설탕, 이게 설탕물이라고 합시다. 뭐. 여기다가 설탕을 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설탕을 더 집어넣으면 조성이 일로 가는 거죠. 그럼 조성이 일로 가면 설탕물의 조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온도가 달라진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이렇게 가면은 조성이 달라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포화시키기 위해서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바꾸면 조성은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조성이 바뀌면 온도는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밖에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이 한 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두 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서 두 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온도를 올렸다. 온도를 올리면 두 상이 유지가 안 돼요. 두 상을 유지해서 온도를 올리면 설탕을 더 집어넣어야지 두 상이 유지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온도를 올렸다. 그러면 두 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설탕을 더 집어넣어서 맞춰줘야 돼, 이 조성을. 알겠죠? 그러니까 더 집어넣는 데보다 여기에 뜬 이렇게 온도를 더 올리면 이 고체 혹은 액체 속에 있는 설탕의 양이 바뀌는 거죠. 더 집어넣는 건 아니고 양이 바뀌어요. 온도를 저걸 올리면 이 상태에서 온도 올리면 이 안에 있는 뭐 설탕 또 이 안에 있는 설탕의 양이 자동으로 바뀌어서 이 조성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 온도의 조성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밖에 안 바뀌어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지금 다 여기가 1였고 여기가 1였고 여기가 2였죠. 자, 그때 인베리언트 포인트라는 걸 배웠어요. 불변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어떤데? 제로인 점이죠. 여기 있어요, 없어요? 불변점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제로, 그러니까 하나도 못 바꿔요. 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어요, 없어요? 양 끝점. 그렇죠. 멜팅 포인트죠. 여기는 실제로 이성 붕괴를 그려놨지만 이 축은 일성 붕괴 축이죠. 여기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A밖에 없죠. 그러면 컴포넌트가 이 축은 뭐예요? 이게 1이죠. 양쪽 축은 1이잖아요. 100% 자기밖에 없으니까. 이게 1이에요. 그 압력 고정됐으니까 이쪽이 2죠. 자, 요 점에 상이 몇 개가 있죠? 요 점에 상이 몇 개가 있죠? 이게 무슨 점이에요? A의 융점 아니에요. 융점에 상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잖아요. 고체와 액체가 만나는 점이 융점이니까. 그럼 상이 두 개예요. 이게 2였죠, 이쪽이. 그러면 불변점이죠. 알겠어요? 여기 불변점이 나옵니다, 이게. 두 개가 있어요, 불변점이. 자, 이제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지는 데는 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해하면.
자, tell us about the phases at T0P. 똑같은 얘기예요. T0P. 어떤 온도 C0. 여기 C0는 건 초기 조성이에요. 초기 조성인 건 내가 처음에 만들 때 얼마를 섞었냐. 이 두 개를.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 For this goes binary system, just two components, independent variables. T, 이거는 fix 됐다 이거죠. 그럼 이게 variable이에요. 그럼 two phases는 liquid 플러스 알파죠. 알파는 카파 니클의 경우에 카파 니클 시스템이니까 FCC solid solution이에요. Three phases fields.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세 가지의 상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리퀴드만 있는데 하나는 솔리드 솔루션만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조금 전에 뵀던 아이소모르퍼스 바이너리 아이소모르퍼스 페이스 다이그램이에요. 두 개가 완벽히 섞인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지만 공부를 하는 거죠. 왜? 가장 기본적인 바이너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 이제 차례대로 갑니다. 지금 뭐뭐 알 수 있는지 보세요. 네 가지를 보통 공부합니다. 여기서 어떤 상이 안정하느냐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생긴 상의 조성이 뭐냐가 관심이 있고, 조성까지는 조금 전에 했어요. 그 다음에 양들이 각각 어떻게 되느냐, 그 조성을 구성하는,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를 무게를 달면 이게 몇 그램이고 이게 몇 그램이냐 하는 거죠. 100g을 초기에 집어넣는데 어떤 온도에서 이거 조성하고 이거 조성하는데 그럼 각각 몇 그램씩 생겼느냐 하는 게 세 번째 관심이고, 네 번째는 이놈을 현미경으로 보면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게 네 번째 퀘스천이에요. 그 네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제일 쉬운 것부터 합시다. example. 이런 페이스 다이그램에서 1100도에서 60 이제 웨이트 퍼센트죠. 60 웨이트 퍼센트를 갖는 A라는 게 있어요. 그럼 1100도에서 60 웨이트.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A가 뭘까요? A가 니클일까요? 카파일까요? 이때 60이라고 썼죠. A가 니클이에요? 카파예요? 네? 이쪽이 카파 니클인데 60이면 니클이죠. 착각한다. 이게 카파 아니에요 지금. 이쪽은 카파가 100이고 카파가 0이에요 이쪽은. 그래서 60이라고 하면 니클 쪽으로 본 거예요. 이쪽. 그래서 60이면 니클이 60에 카파가 40, 그러니까 60g, 40g을 섞었든지 뭐 60kg, 40kg를 섞은 거죠. 그럼 당연히 A상이. 이런 온도? 여기니까 두 상 영역이죠. 그래서 상은 전혀 여러분이 모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선에 이걸 아까 솔리더스라고 했죠. 솔리더스나 리퀴더스 상에 오더라도 상은 두 개예요. 그죠? 그 선상에 걸리더라도 상은 두 개입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컴포지션이 뭐냐? 이것도 배웠죠. 이 그림은, 이거는 이제 또 그림을 잘 볼 때 이걸 아까 축부터 잘 보라 그러는데 이건 도시고 0에서 100%까지 있죠. 근데 다음 그림은 같은 카파니클인데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만 봤어요. 그래서 온도는 똑같지만 온도는 똑같은데 20%에서 50%까지만 그려놨죠. 0에서 100%까지 그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을 그렸을 때 확대해서 그리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보면 자, 지금 B라는 온도가 있다. 초기 조성이 얼마냐면 35% 니클이면 35% 니클이니까 30과 34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초기 조성이. 자, TA 여기에다 놨어요. 그럼 무슨 상이 있죠? 당연히 이 온도에서 이 조성을 갖다 놓으면 용액이 있겠죠. 그게 녹아서 섞여 있겠죠. 오케이? 자, 온도를 내려요. B 영역이 갔어. 이제 TA에서 TB까지 왔네. B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여기까지 쭉 내렸어요. 온도를. 그럼 여기 뭐가 돼요? 굳어서 솔리드 솔루션 상태로 카파니클 백동이 형성돼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걸 다시 온도를 일로 올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두상 영역으로 오죠. 그럼 이렇게 오면, 자, 두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리퀴드와 알파가 섞여서 저런 모양이 돼 있겠죠. 리퀴드 속에. 그랬을 때 알파의 조성과 여기 C 알파의 조성과 리퀴드의 조성이 딱 정해져 버려요. 이 안에 오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로 줄기 때문에 여기 딱 와서 온도가 정해지는 순간 조성은 자동으로 정해져 버려요.
우리가 조성이라고 그래요. 컴포지션. 이것을 조성이라고 그래요. 조성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 알파 페이스에 니켈이 얼만큼 들어가 있냐. 초기에 35%를 집어넣어놨죠. 그런데 35%안 있어요. 고체는 어때요? 니켈이 더 많이 들어가 있죠. 니켈이 더 많이 들어있다. 처음에 35%를 섞어놨는데 저기서 고체가 생겼는데 고체에 43%인가 되죠, 지금? 고체에는 니켈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액체는 어떻겠어요? 35%보다 낮게 들어가 있겠죠. 이쪽에 더 빼놨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아까 그런 거죠. 설탕물을 만들었는데 똑같이 생각해요. 설탕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설탕물을 만들었다가 이 양쪽 두 개 섞인 설탕이 가라앉는 영역으로 왔어요. 그랬을 때 설탕의 단맛과 물의 단맛은 달라질 거예요. 처음에 보다 물의 단맛은 연해질 거고 설탕 쪽의 단맛은 진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 보여요? 왜? 여기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이기 때문에 온도가 정해지면 단맛의 정도, 물과 이게 다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알겠죠? 신기하죠? 자, 그럼 이건 알겠죠, 이제? 이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봐요. 여기서 쭉 온도를 이렇게 내리는 요 온도가 딱 됐어요. 요 온도가 되면 이제 바로 부상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데죠. 요 선을 뭐라고 그랬어요? 리퀴더스라고 그랬죠. 자, 리퀴더스는 마지막까지 리퀴드가 남아있는 최저 온도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설탕물로 생각을 해봐. 설탕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죠. 가라앉기 시작해요. 가라앉으면 설탕물의 농도는 어때요? 초기 농도가 같죠. 근데 설탕은 굉장히 진한 놈이 생겼죠. 근데 이 설탕은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초기에는 아주 조금 생겼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설탕이 초기에 생겨났어요. 막 리퀴더스를 통과하는 순간 생겨나는데 굉장히 달아요. 하지만 양이 거의 없으니까 글로 뺏긴 설탕이 별로 없으니까 리퀴드는 거의 단맛을 잃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처음에 설탕이 양을 넣는데 설탕의 양이 35g이었는데 그게 더 달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총 35g은 계속 있을 거잖아요. 설탕이. 더 생기지가 않죠. 우리가 넣어준 거 이상으로. 그런데 설탕이 생기면 설탕은 굉장히 달잖아요. 그럼 설탕을 다 뺏어가죠. 그러면 설탕물은 덜 달 텐데 초기에는 굉장히 조금밖에 안 생기니까 뺏어가는 양이 작으니까 물은 그대로예요. 설탕물의 단맛은 조금 더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됐더니 그래서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점점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때요? 설탕에 가라앉는 양은 많아지고 있으면서 설탕물은 양이 상대적으로 양은 줄어들겠죠. 설탕이 많아지니까 설탕의 단맛도 더 세니까 물도 이제는 양이 많아지니까 무시 못해서 물의 단맛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오면은 당연한 게요. 여기 설탕을 35% 집어넣었죠. 그럼 여기 한 알파레는 덩어리가 오면 여기도 똑같이 35%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랑 똑같아져야 된다고. 그럼 아까는 초기에 생긴 설탕은 굉장히 달았었죠. 근데 마지막에 솔리더스 라인을 통과할 때는 이 단맛이 다 초기 상태로 돌아가야 되죠. 다 내놔야 되죠. 이해가 돼요? 설탕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고체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만 니켈, 요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예요, 미리. 자, 이 그림을 보고 만약에 이번에는 설탕이 아니라 카파와 니켈이라고 합시다. 처음에 니켈을 35%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서 카파 니켈 고용체가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그놈의 니켈 조성은 굉장히 높아요. 왜? 여기서 시작했는데 니켈 조성은 니켈이 이만큼이잖아요. 40, 뭐 한 50% 가까이 되죠, 여기는. 35% 니켈 넣은 게 처음에 니켈이 이 고용체 생길 때는 니켈 양이 많죠. 그런데 니켈의 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알파의 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초기에는 니켈을 좀 많이 갖고 가도 나머지 거의 초기 조성에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더 내렸어요, 온도를. 점점 내리면 이게 양이 많아지겠죠. 왜? 이게 많아지다가 결국 여기를 통과하면 뭐예요? 전부 다 고체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점점 내려오는 온도가 내려오는 사이는 뭐예요? 이놈이 양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완전히 고체가 돼야 되니까. 양이 많아지는데 그 양이 많은 놈이 다 처음에 조성을 갖출 수가 없죠. 저도 뱉어내야 돼요. 이게 점점 뱉어낸다는 걸 뜻하고 리퀴드도 점점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걸. 그러니까 조성이 이렇게 됐던 게 여기까지 올 때 조성이 이렇게 따라서 이 타일라인을 따라서 평행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조성이 바뀌어요. 왜 바뀌어요? 여기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이기 때문에 온도가 바뀌면 조성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타일라인을 따라서. 마음대로 못 있어요. 알겠죠 이제?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면 각 양은 웨이트 프랙션이 어떻게 돼? 이게 이제 5%니까 웨이트 프랙션이에요. 만약에 이게 아토믹 퍼센트면 아토믹 프랙션이 돼요. 자 웨이트 프랙션 무슨 얘기냐? 처음에 100g을 집어넣었다 이거죠. 처음에 100g을 집어넣었다고 할 때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상태가 왔을 때 저기 알파하고 리퀴드의 양이 각각 몇 g씩, 리퀴드는 몇 g이고 솔리드는 몇 g이냐 하는 얘기예요. 양 알죠? 100g을 넣는데 조성하고 양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조성은 그 안에 니켈과 카파가 몇 프로씩 웨이트 퍼센트씩 들어있느냐 하는 얘기고 그런 도나스가 전체 무게가 얼마냐 이거죠. 리퀴드 속에 뜬 게 설탕의 무게가 얼마냐 이거죠. 가라앉은 설탕의 무게가. 다른 거 알겠죠? 설탕의 조성하고는 다른 겁니다. 양은 아주 쉬워요. 레버룰. 레버라는 것은 평균 레버니까 뭐 수평바 같은 걸 얘기하는데 지렛대 원리. 결과적으로 뭐냐? 자, 여기는 두상 영역이죠. 그럼 상이 두 밖에 없어요. 그 두 상의 각각의 양은 이 타일라인 길이분의 전체 길이분의 S와 전체 길이분의 R로서 주어져요. 반대쪽 걸 택합니다. 이쪽이 리퀴드이기 때문에 리퀴드는 이만큼, 솔리드는 이것분의 이만큼이에요. 그냥 선분의 길이에요. 쉽죠? 그래서 안 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것도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말고사 때. 이걸 모르겠는 거. 길이만 재면 돼. 이 조성을 딱 보면 이 조성이 어딘가 알죠? 그럼 이 길이 나와요, 안 나와요? 43에서 32 빼면 11분의 3, 35니까 이 초기 조성이. 요거는 초기 조성 라인이죠. 43 빼기 32분의 35 빼기 32가 알파의 양이에요. 전체 100g이면 이것분의 이거만큼 곱해지면 그 그람 수만큼이 알파예요. 나머지는 리퀴드예요. 그럼 처음에 봐요. 처음에 여기서 고체가 생기기 시작할 때 고체 양 거의 없죠. 지렛대 원리하면. 그죠? 대부분이 뭐예요? 리퀴드죠. 그러다가 지렛대가 점점 온도가 내려갈수록 어때요? 지렛대가 이쪽이 길어지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것분의 이거가 알파니까 고체 양은 점점 많아지고 액체 양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요점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거의 다 액체는 없고 고체가 대부분이죠. 바로 요 위에 보면 그죠? 그러다 여기 오면 100% 고체로 바뀌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아토믹 퍼센트다. 그럼 이게 아토믹 퍼센트로 주어져요. 비례로. 그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아토믹 퍼센트 하면 이것분의 이거만큼 아토믹 퍼센트 비율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웨이트 퍼센트를 써요. 왜? 이게 실용적이죠. 우리가 무슨 섞을 때 원자 개수를 써서 섞진 않잖아요. 카파니클을 섞을 때 무게를 달아서 섞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 그럼 이게 지렛대 원리는 왜 나오느냐? 이것은 mass conservation이에요. 우리가 장초에 넣어줬던 니켈과 카파 혹은 설탕과 물의 양은 바뀌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증발하거나 이런 데는 걸 안 하면. 그래서 이거는 뭐 다시 보면 이 지렛대 원리라는 얘기고 이것분의 이거와 이것분의 이거다. 그래서 타일 라인은 connects the faces and equilibrium. 그러니까 서로 평행한 상을 이어주는 등원선이다. 아이소썸이라는 거예요. 등원선이고 여기 아이소썸 나오죠. essential. 이거 점이 없어야 된다. with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 연결해서 두 개 상을 서로 연결해주는 거고 essentially 아이소썸이다. 그러니까 두 개 상을 연결해주는 게 타일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싱글 페이스 가서 무슨 타일 라인 얘기 운운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기 때문에 타일라인이 필요가 없어요. 조성하고 온도가 따로 도는데 뭐 온도에 따라서 뭘 엮어줘. 필요 없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뭐 타일라인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타일라인은 조성과 온도를 묶어주는 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공식이고요. 이게 왜 나오는가를 보면 프로프죠. 이것이 지금 WLW 알파가 두 개, 리퀴드와 알파의 이제 양인데 비례인데 이것은 당연히 합쳐서 1이니까 이게 지렛대 보니까 0.4 대 뭐 0.6 여기서 전체 무게를 곱해주면 나오는 거죠. 각각의 양은. 그래서 이거는 1보다 작은 비율을 얘기해요. 그러면 봐요. 어떤 상에서 리퀴드의 조성에다가 그 무게 100g 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100g을 넣었는데 상상을 해봐요. 이게 어떤 타일라인 지금 50g, 50g 있는 데 있죠. 중간쯤 왔어요. 50g, 그러니까 반반씩 있는 데 있죠. 지렛대로 반반씩 있는 데가 왔어요. 50g씩. 그리고 그때 타일라인으로 이 조성들 다 나오죠. 그러면 A라는 컴포넌트를 보면 A라는 컴포넌트가 조성이 몇 프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리퀴드에 그만큼 있을 거고 또 솔리드에 그만큼 있을 거고 합치면 처음에 조성하고 똑같죠. 처음에 만약에 니켈을 35g 집어넣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리퀴드가 50g 중에 그 퍼센트, 그때 퍼센트 곱해주면은 물질을 보존이 돼야 되니까 처음에 35g 니켈 넣어준 만큼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은 바로 지렛대식은 나와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를까? 알겠죠? 만약 여기서 본다면 이게 초기 조성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양, 리퀴드가 이게 70이고 이게 30이라고 합시다. 처음에 100g을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솔리드는 현재 상태에서 30g이 있고 리퀴드는 현재 상태에서 70g이 있겠죠. 그런데 30g에 A에 요거 니켈을 집어넣는데 니켈의 조성은 뭐예요? 니켈의 조성은 요만큼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니켈의 조성은 이게 40 얼마죠? 그러면 요게 리퀴드잖아요. 리퀴드의 조성이죠. 근데 리퀴드는 얼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죠. 70g 있었죠. 그럼 70g의 리퀴드가 있는데 리퀴드 중에는 니켈이 얼만큼 있냐? 30 몇 프로 있잖아요. 웨이트 퍼센트로. 그러니까 리퀴드 요거 곱하기 요 조성 더하기 그 솔리드의 양은 요만큼이죠. 30g 곱하기 솔리드의 조성의 니켈은 이만큼이죠. 40 몇 프로. 그러면 그걸 두 개 더하면 니켈의 양이 도망가지 않는 한 처음에 넣어줬던 니켈 양하고 같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연립해서 풀면은 뒤에 나왔던 지렛대 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그러면 여기서 설탕물이 가라앉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알로잉을 했을 때 두 개를 섞어가지고 카파니클 백동을 만든다고 합시다. 백동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조성을 서로 섞여야 되니까 고체 상태로 섞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녹일 거예요. 뭐 노에 속에서 내가 원하는 조성의 카파와 니켈을 뭐 무게를 30g, 70g을 달든 식을 해가지고 녹일 거예요. 녹여가지고 온도를 내려서 최종 상을 얻겠죠. 그럼 이게 온도가 내려오는 동안에 이 미세 구조는 어떻게 바뀌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이 온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현미경으로. 완전히 섞여 있어요. 리퀴드는 한 상이죠. 그다가 이 온도가 딱 와서 이 리퀴더스 라인을 조금 통과하면 이제 뭐가 생겨요? 그 속에서 고용체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런 고용체 알파들이 이렇게 생겼겠죠. 만약에 카파 니켈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구조죠? FCC 구조를 갖겠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요거의 리퀴드의 조성 니켈이 35%, 그 다음에 솔리드의 조성 니켈이 46%, 그 다음에 솔리드의 전체 뭐 100g을 넣었다면 양은 이것분의 요거, 리퀴드의 양은 이것분의 이거, 그죠? 자, 점점 내립니다. 온도를 점점 내리면 이 정도까지 내리면 어때요? 이게 알파가 자라겠죠. 점점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까는 거의 안 보이더니 당연히 양이 많아졌어요. 왜 양이 많아져요? 솔리드 양이 아까보다 늘어나는 거죠. 그죠? 자, 졸아붙기 전에 보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솔리드겠죠. 솔리드의 양이 이만큼이고 리퀴드는 이만큼인데 리퀴드의 조성은 이제 거의 이쪽으로 왔고 절로 갔고 솔리드의 조성이
봐요. 이제 솔리드가 거의 원상을 36% 거의 쫓아가니까 리퀴드에는 이제 리퀴드가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없죠. 대부분은 다 이건데 초기 조성이 이거니까 거의 초기 조성을 따라가니까 리퀴드는 이제 묽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통과해서 내리면 이제 이게 다 만나서 하이 앵글 그레인 바운더리를 만든다 그랬죠. 왜? 처음에 결정이 생길 때 나중에 야 우리 다 FCC니까 같은 면에서 만나자 이거 약속 못해요. 그래서 다 FCC지만 서로 다른 결정면을 갖고 있다가 여기서 만나면 이게 뭐가 돼요? 이 하나하나가 그레인이 되면서 이게 그레인 바운더리가 되고 이것은 하이 앵글 그레인 바운더리가 된다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다결정질이 되고 이걸 찍으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FCC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쭉 온도를 내리면요. 온도가 내렸죠. 그러면 신기한 게 초기에 생기는 것은 이 조성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지만 점점 이렇게 두 개가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설명을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죠. 이건 알겠죠? 모양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게 지금부터 잘 들어야지 이제 굉장히 복잡한 모양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뭐 밑에 거 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온도를 이렇게 내렸죠. 내리면은 이게 더 자랐어요. 자랐는데 얘의 이 속에 얘의 고체 농도는 이거잖아요. 아까는 이거였죠. 그러면 처음에 얘는 농도가 이거였어요. 니켈의 농도가. 근데 온도를 좀 낮춰주니까 이 지금 현재 이게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라는 거죠. 평형 다이어그램에서 농도가 이래야 된대요. 농도가 니켈이 낮아졌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까 먼저 생긴 놈은 농도가 높은데 나중에 생긴 것은 그 온도에서 평형이 되려면 농도가 낮아져야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생긴 놈이 뱉어내야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먼저 생긴 놈이 니켈을 뱉어내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 안액하고 안은 46으로 출발했죠. 45, 44 내려와서 지금 현재 상태는 43 이게 점점 내려서 이렇게 되면 이게 밖은 36이에요. 근데 안이 46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퀄리브리엄 페이스 다이어그램은 뭘 뜻하냐? 이 온도에 왔을 때 이게 호모지니스가 다 36%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에 있는 농도차 때문에 확산을 해서 나와야 되죠. 처음에 36, 그 밖에 생긴 게 35, 34, 뭐 45, 44, 40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농도차를 이용해서 이게 확산을 해서 나와서 다 이 각각의 온도에 맞는 농도를 만들어야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확산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특히 고체의 확산. 그죠? 무슨 얘기냐? 온도를 천천히 내려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둡니다. 시간을 아주 천천히 내려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확산할 시간이 있으면 그 상태에서 평형을 맞춰가면서 나오겠죠. 디퓨전에서. 그런데 온도를 빨리빨리 식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산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딴 게 막 생겨버리면 나오질 못하잖아요. 확산해서. 그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다른 미세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코어링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이퀄리브리엄 페이스하고 코어드 페이스 이거 알파인데 잘못됐구나. See alpha changes as we solidify. 우리가 모형체를 만들수록 이 알파 페이스가 조성이죠. C는 컴포지션이 바뀌어요. 그러면 초기에는 솔리빌리티가 46에서 35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시켜요. Fast rate of cooling. 쿨링 레이트를 빨리 하면 확산을 못하기 때문에 뭐 이거 이렇게 그랬지만 등고선처럼 그려놓은 건데 스무드하게 안에 쪽은 농도가 높은 게 남아있고 밖에 쪽은 농도가 낮은 게 남아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천천히 식히면 이퀄리브리엄을 유지해주면서 천천히 식히면 충분히 빠져나와서 나중에는 겉과 안이 다르지 않게 최종 조성을 갖게 돼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확산을 못했다면요. 여기서 평형이 35%라는 걸 가져야지만
그 다음에 35%의 고체가 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지금 이 밖이 35%가 평형인데 안에는 그보다 다 농도가 높죠. 무슨 얘기냐면 설탕 덩어리가 이미 슈가를 많이 빼먹은 상태. 그러면 나머지를 거꾸로 얘기하면 물 쪽은 더 여기는 물 쪽이 아까 평형 페이스 다이어그램처럼 뺏어만큼 리퀴드 슬라임은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얘가 다 뱉어냈을 때 리퀴드로 녹아나가거나 했을 때인데 이거 전체 이만한 부피에서 봤을 때 얘는 다 35% 여기만 35 위로 갈수록 높다 그러면 그만큼 양이 어디 있겠어요? 초기에서 넣은 거에서 많이 갖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리퀴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희석이 돼 있겠죠. 농도가. 양은 일정한데 고체가 많이 갖고 갔기 때문에 이걸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 이퀴리brium 페이스 다이어그램보다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고. 프랙티컬하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배우는 거에 뭐 11장에도 나오고 그래, 키네틱이. 그래서 이제 카파니클의 이건 뭐 잠깐 넘어가는 걸로 뭐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이해하는 걸로 나오는데 보면은 융점이 양쪽에 나와 있고요. 여기다가 섞었을 때 텐사일 스트렝스가 어떻게 되냐? C편의 텐사일 스트렝스. 당연히 텐사일 스트렝스는 고용 효과가 있었죠. 솔리드 솔루션 스트렝스닝이 있어요. 고용 강화가 있었죠. 그래서 다른 물질을 집어넣어주면 강화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 카파에다가 100% 카파에다가 니켈을 조금씩 넣기 시작하면은 텐사일 스트렝스가 올라가요. 고용 강화 때문에. 그때 솔리빌리티하고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뭐 비례하고 있었는데 들어가요. 근데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죠. 왜? 거꾸로 말하면요. 이게 순수한 니켈의 텐사일 스트렝스인데 니켈 쪽에서 보면 니켈 100%에 카파가 들어오면 어때요? 이것도 고용 강화가 일어나겠죠. 이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쪽에서도 올라가겠죠. 이쪽에 얘가 볼 때는 카파가 들어온 게 고용 강화고 카파가 볼 때는 니켈이 들어온 게 고용 강화니까 적당한 맥시멈이 생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거꾸로 얘기하면 연성은 반대의 그런 커브를 갖겠죠. 연성은 거꾸로 떨어질 때 강도가 올라가면.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바이너리 유택틱으로 갔어요. 바이너리 유택틱. 아까는 바이너리 아이소모르포스. 지금은 바이너리 유택틱이었어. 이상한 단어가 나왔죠. 유택틱. 공용인데 공용. 같이 녹는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 유택틱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유택틱. 바이너리는 아까도 말했죠. 아이소모르포스는 거의 없다 그랬죠. 카파니클 특수한 경우. 아까의 배운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얻은 이제 지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택틱 시스템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이너리. 실제로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서로 잘 이제 완전 고용이 안 되는 경우들인데 여기 보면 유택틱이라는 것은 has a special composition with a minimum melting temperature. 자 봐요. 아까 카파 니켈을 보면 카파에 여기 멜팅 템퍼처가 있었고 니켈의 멜팅 템퍼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도 보면 이거 A의 멜팅 여기서는 카파 실버예요. 카파 실버. 그래서 이쪽이 카파고 이쪽이 실버예요. 그러니까 카파 녹는 온도가 여기 나와 있고 실버에 녹는 온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하고 다르게 두 개를 아까는 리퀴더스가 아까 걸 기억하면 이렇게 올라갔지. 이게 녹는 점이죠. 리퀴더스가 녹는 점이었잖아요. 이제 마지막까지 리퀴드가 버티는 점이었으니까. 그죠? 그 선을 지나면 다 리퀴드가 돼버리는 선이 리퀴더스죠. 리퀴더스의 온도가 녹는 점이죠. 그게 양쪽 선을 따라서 비례해서 갔죠. 근데 여기 봐요. 중간에 이거는 낮아졌다 다시 올라가죠. 이쪽에서도 낮아지고 저쪽에서도 낮아지죠. 아까 건 어때요? 계속 한 방향으로 모노토니컬리 올라갔죠.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이렇게 두 개가 낮아지는 점이 생겨요. 멜팅 템퍼처가 유택틱 페이스 다이어그램. 실제로 이건 어디서 나오냐? 두 개 서로 다른 이런 거하고 이런 것이 합쳐져서 나온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그림과 이런 그림이 합쳐졌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니멈 여기 보면 리퀴더스죠 이거.
이걸 리퀴더스죠. 그래요? 맞아요? 이거 솔리더스예요. 솔리더스. 이 라인이 이게 솔리더스, 이게 솔리더스 라인, 솔리더스 라인. 그 다음에 여기는 고용체가 두 개가 있죠. 알파와 베타. 그릭 레터로 쓰는 거는 고용체라고 했어요. 그리고 779도가 유택틱 템퍼러처라는 거예요. 유택틱 템퍼러처. 공용 온도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영역이 리퀴드만 있는데 리퀴드 알파, 리퀴드 베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는 뭐냐? 고용체라는 것은 두 개가 한 상이에요. 엑스레이는 한 상인데 뭐냐? 카파의 상을 갖겠죠. 카파의 상을 가져요. 그런데 고용이 돼 있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카파 속에 은이 들어가 있겠죠. 실버가. 자, 여기도 웨이트 퍼센트야. 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그렇지만 카파 구조를 가져요. 여기까지는. 그러다가 여기 들어가면은 리퀴드하고 알파. 아까처럼 도나스 같은. 여기는 우리가 공부한대 반쪽짜리. 요 밑은 좀 이상하지만 아까 여기는 똑같이 봤죠. 이렇게 오면은 뭐 타일 라인 긋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이쪽은 뭐예요? 이 베타는 구조가 실버의 구조예요. 실버도 사실은 FCC예요. 실버의 구조에 여기에 이제 카파가 들어간 게 베타죠. 근데 뭐가 틀리냐? 같은 FCC인데 아까 카파 니켈의 경우에는 FCC 픽을 찍으면 X를 찍으면 3, 4, 8이 하나가 딱 나와요. 단상 어느 영역에서든. 여기선 두상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FCC 픽이 두 개가 떠요. 하나는 실버에서 뜨고 하나는 알파와 베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믹스추어라고 그랬죠. 하나는 실버에서 뜨고 하나는 카파에서 떠서 픽이 FCC 픽이 두 개가 나와요. 만약에 FCC 아니고 HCP라면 이런 경우라면 하나는 FCC와 하나는 HCP가 나오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 FCC지만 엑스레이 픽이 이게 FCC라는데 두 개가 따로 떠요. 다른 거 알겠어요? 이건 믹스추어예요. 그래서 유택틱 템퍼러처 T2라고 하는 유택틱 템퍼러처 밑으로는 리퀴드가 없어요. 유택틱 템퍼러처 위에만 리퀴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유택틱 컴포지션은 미니멈 멜팅 템퍼러처 컴포지션. 요 점을 갖는 컴포지션은 우리가 유택틱 컴포지션이라고 해요. 요 점. 딱 한 점 있죠. 요 점은 불변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 여기도 압력은 고정해 놨으니까 C 플러스 오른쪽은 2예요. 아, 2 플러스 1, 3. 오른쪽은 3이에요. 컴포넌트가 두 개니까. 오른쪽은 3인데 요 점 보세요. 상이 몇 개가 있죠? 리퀴드가 하나 있고 알파, 베타 세 개가 겹쳐 있는 데죠. 요거 불변점. 여기 불변점 또 있어요. 왜? 이거는 단상이라 했죠. 6점이니까. 그죠? 불변점이 지금 3개가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기한 게 있죠. 여기 보면은 보통은요. 온도가 올라 이게 알파죠. 이게 뭐예요? 카파 속에 실버가 들어가는 양이에요. 그럼 카파 속에 실버가 여기까지 들어가다가 거기서부터는 베타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솔리빌리티 리미트라고 했어요. 고용 한계. 그런데 솔리빌리티 리미트가 대부분은 온도가 올라가면 증가하죠. 여러분이 아는 걸로. 여기 어때요? 온도가 올라가는데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죠. 그죠? 리트로그레이드 솔리빌리티라는 말을 부르는데 실제로 항상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감소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 것은 여긴 솔리빌리티 그려놨는데 고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terminated solubility라 해서 이렇게 그것도 그림이 나와요. 자, 이런 그림도 나와요. 이걸 보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한 상과 한 상을 건너갈 때는 반드시 한 상과 한 상 사이에는 두 개의 상으로 되는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봐요. 여기가 한 상 영역이죠. 알파. 여기 한 상 영역이죠. 베타. 그 사이에 뭐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있어요? 없어요? 얘와 얘가 만나는 사이에는 반드시 두 상 영역이 있죠. 자, 여기 알파죠. 여기 리퀴드죠. 리퀴드하고 알파 사이에 뭐 있어요?
리퀴드 플러스 알파 있죠. 자, 여기 리퀴드 있죠. 여기 베타 있죠. 여기 뭐 있겠어요? 여기 요 밑에 리퀴드 있어요, 없어요? 리퀴드는 요 위에서만 있죠. 그러니까 요 리퀴드하고 요 베타하고 리퀴드를 연결해 주는 것은 리퀴드 플러스 베타예요. 요 밑은 뭐예요? 얘가 베타가 보는 것은 요 바로 온도 밑에서는 알파를 보는 거죠. 알파를 만나는 거죠. 상대 쪽에 타일 라인을 그리면 같은 등원선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하나도 여기다 마킹 안 해줘도 여러분은 당연히 이걸 다 그릴 수 있어요. 왜? A라는 컴포넌트를 보통 왼쪽에 그리고 B라는 컴포넌트를 오른쪽에 그릴 때 A의 솔루션을 알파로 표현하고 B의 솔루션을 베타로 표현하거든요. 그럼 여기 알파, 베타 당연히 쓰고 여기 리퀴드라는 거 알죠, 위에. 그러면 자동으로 리퀴드 플러스 알파, 리퀴드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걸 하나도 안 써줘도 백지를 주고 이렇게만 그려줘도 여러분이 아까 여기다가 이거를 써라. 그럼 쓸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자, 여기를 리퀴드라고 썼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썼어요. 뭐가 이상하죠? 알파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terminated solubility라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솔루빌리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쪽에. 그래서 베타, 알파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워낙 이게 작아서 그냥 저 스케일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터미네이트를 그리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지 않다는 거예요. 암만 A가 고집불통이라도 B라는 원소가 조금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암만 배척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양이 작기 때문에 안 보이게 그려놓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런 것도 뭐 똑같이 보면 돼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유택틱 포인트라고 해서 P를 썼는데 여기서 타일 라인을 그리면 다 똑같이 적용돼요. 아까처럼 만약에 이 온도에 갖다 놓다. 그럼 이 상에서는 알파와 베타가 있겠죠? 요 사이에서 자 온도가 정해지는 순간 조성은 정해질 거예요. 요게 베타의 조성이고 요게 알파의 조성이고 요게 베타의 양이고 요게 알파의 양이에요. 이 온도에 갖다 놨다. 이런 조성을 이 온도에 갖다 놨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온도에 갖다 놨다. 이런 조성이 초기 조성 C0 만약에 이 온도를 올렸다. 이런 조성 올렸다. 어떻게 될까요? 그때 알파의 조성, 그때 리퀴드의 조성, 그 다음에 이것이 리퀴드의 양, 이것이 솔리드의 양. 안 어렵죠?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 P에서는 인베리언트 포인트다. 또 여기도 인베리언트 포인트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다른 페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납과 주석이에요. 여러분 납하면 뭐 떠올라요? 어디 쓰죠? 납. 그럼 왜 주석을 섞었을까요? 납에다가. 이걸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 납에다가 주석을 왜 섞겠어요? 그죠? 납땜을 하려면 잘 녹아야 되잖아요. 납을 그냥 쓰면 300 몇십 도에서 녹는데 주석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쭉 융점이 떨어지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데다 쓰면은 100 몇십 도만 되면은 녹아 180도가 하면 녹아버려요. 150도 정도. 그러니까 이건 요 녹는 점이 낮아지잖아. 그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섞어도 녹는 점이 낮아지겠지만 이 주석을 섞을 때 뭐 좋은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쓰겠죠. 이거 똑같아요. 40% 60%를 150도에 갖다 놨다. 무슨 상이? 조성은 뭐냐? 알파의 조성은 요거. 이거 읽으면 돼요. 베타의 조성은 이거. 양은 이거 분의 지렛대. 안 어렵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골치 아픈 게요. 요렇게 조성이 이제 이런 거를 히스토리를 많이 그리는데 조성에 따라서 영역에 따라서 생기는 상이 막 달라져요. 여러분이 봐요. 이쪽을 확대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여기서 요거는 반드시 거치겠죠. 리퀴드 플러스 알파를. 그 다음에 알파 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쭉 끝나면 알파로 끝나요. 근데 만약에 요게 이렇게 됐다면 요 선을 넘어오는 순간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요걸 만나는 섭 이후로는 알파에서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로 들어오게 되죠. 어디까지가 똑같냐면 여기까지 갈 때까지 똑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린 거랑 여기서 이렇게 그린 거는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히스토리 보면 리퀴드가 리퀴드 플러스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도 리퀴드 플러스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근데 요 선을 지나면 또 달라져요. 요 점을 지나면, 요 조성을 지나면 달라지죠. 여기 뭐예요? 리퀴드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없죠. 그래서 여기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생기는 경로에 따라서 경로가 다르니까 생기는 경로가. 그래서 이걸 나눠서 다 봐야 돼. 여기는 쉽죠. 뭐 아무것도 없다가 여기서 도나스가 생겼다가 그게 아까처럼 고화가 돼서 그냥 끝까지 내려오겠죠. 근데 여기가 되면은 이상한 게 생기기 시작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생겨요. 이제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하나만 하고 다음 시간 할 텐데 요걸 잘 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저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저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처음에 A에 B라는 걸 섞어가지고 초기 조성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 B가 이만큼 들어가 있겠죠. B가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결정이 나오죠. 알파가 생겨날 때 알파의 조성은 뭐예요? 이거죠. 그래야 안 그래? 알파의 조성은 이거고 리퀴드의 조성은 여기죠. 초기에. 무슨 얘기예요? 초기에 생긴 알파가 이 B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초기에는 이만큼 들어있었는데 요만큼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세그리게이션 코에피션트라고 그러는데 디스트리뷰션 코에피션트, 편석 개수라고 그래요. 고체 나올 때 얼만큼 있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평형 상태로 온다 하면 평형 상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물이고요. 이게 물이고 이쪽이 소금이라고 합시다. 자, 물과 소금이 섞여 있는 게 뭐죠? 바닷물 같은 거죠. 물에 소금 섞여 있잖아요. 자, 바닷물에 소금이 뭐 100% 들지는 않았으니까 소금이 이만큼 들었다고 합시다. 지금 바닷물이 살짝 얼었어요. 바닷물이 살짝 얼어서 어떤 온도가 있으니까 리퀴드 플러스 알파. 바닷물 위에 얼음이 얼어 있어요. 그럼 여기 어디 있죠? 그렇죠? 그럼 얼음의 소금 조성은 이거고 바닷물의 소금 조성은 여기죠. 워낙 크니까. 얼음이 조금이니까. 바닷물이 다 얼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바닷물을 혀에다 넣으면 짤 거예요. 근데 바다에 얼음이 얼은 것을 만약에 바다가 얼어서 혀를 대보면 어떨까요? 덜 짜겠죠. 왜 덜 짤까요? 바로 이 편석 개수 때문에 이거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이것을 공학적으로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에 이제 여러분이 14K 반지, 뭐 18K 반지 그러면 여기 금에 골드죠. 금에 구리를 집어넣었어요. 14K냐 18K냐가 이제 함량이 틀리죠. 순금이 24K. 자, 어떤 사람이 14K 반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금을 건져내고 싶어요. 구리를 빼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반지를 구리가 이만큼 들어가 있겠죠. 녹여요. 그래서 거기서 맨 처음에 석출하면은 처음에 약간 응고됐을 때 응고된 부분은 어때요? 구리가 함량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구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쪽 부분에는 금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구리보다. 사실은 아까를 이거 천천히 시키면은 평형 상태로 돼서 이게 의미가 없지만 좀 빨리 시키면은 속은 고순도고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순도가 달라지니까. 그거를 몇 차례 하면은 나중에 순금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상위 몇 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배울 게 많이 있다는 얘기죠. 항상 사이언스는 응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